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제 남편에겐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결혼 전부터 들은 바론 집에만 있다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는 게 다였어요. 히키코모리인가 싶었는데 역시나더라고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시동생은 미혼이었고 다행히 주식 투자의 귀재라서 재산은 꽤 있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만 몇백억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늘 시동생을 걱정하셨어요. 얘, 어디 또 중매설 사람 없니? 지난 10년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던 대학 후배부터 지인의 지인들까지 중매 자리를 매번 마다한 건 시동생이었고 시어머니의 설득으로 겨우 나가서도 말 한마디 안 하는 바람에 매번 중매를 선 저만 욕을 먹었거든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 도련님 중매 섰다가 친구 다 잃었어요. 아휴, 쟤 어떡하면 좋니? 누군가 들으면 수백억 자산가인데 결혼 안 하는 게 뭐 큰 대수냐고 하겠지만 시동생의 생활 방식은 단명하기 딱 좋아 보였습니다. 밤낮 바뀐 채 생활하는 것은 기본, 먹는 것도 시어머니나 제가 챙겨다 주는 반찬은 죄다 썩혔고 늘 배달 음식만 먹더라고요. 그러니 살은 살대로 찌고 건강은 나빠지고 아무리 수백억 자산가면 뭐해요. 사람 사는 것처럼 살질 않는데. 그렇게 걱정이 늘어가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황급히 절 부르시는 거예요. 얘, 얼른 우리 집으로 좀 와봐. 시댁과 저희 집은 같은 아파트 다른 동이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시어머니 도움이 종종 필요해서 이사를 온 거였는데 덕분에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연락이 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전 무슨 일이 난 건가 싶어 급히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시댁에 도착해보니 웬 예쁘장한 아가씨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여자의 옆엔 늘 뿔테 안경에 큼직한 난닝구만 입고 다니던 도련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땐 어쩐 일로 난닝구 위에 체크 셔츠를 입고 있더라고요. 예쁘장한 그 아가씨가 저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형수님이시라고. 전 너무 놀라서 시어머니와 그 여자를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설마 도련님 여자친구예요? 제가 눈이 튀어나올 듯이 놀라자 시어머니는 웃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그래, 맞아. 나도 얼마나 놀랐는지. 갑자기 누굴 좀 데려오겠다길래 아니 얘가 웬일로 제 집 밖을 다 나오나 했는데 글쎄 이렇게 예쁘장한 아가씨를 데려왔지 뭐냐. 어머, 도련님 축하드려요. 시동생은 수줍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솔직히 좀 많이 놀랐어요. 비만의 몸을 가진 히키코모리인 시동생에게 너무나 그림같이 예쁜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사실 저희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온 건데요. 오냐, 어서 말해봐. 저희 결혼하려고요. 갑작스러운 결혼 얘기에 전 경계심을 가득 세웠습니다. 만난 지 얼마나 됐는데요? 몇 달 안 되긴 했는데 이 사람 혼자 집에서 밥도 제대로 안 챙겨 먹고 밤낮 없이 주식 투자만 하는 게 안쓰러워서요. 그래서 제가 곁에서 챙겨주고 싶은데 제가 좀 구식이라 돈 거는 싫고 결혼해서 정식으로 이 사람이랑 같이 살고 싶어서요. 시동생과 그의 여자친구가 돌아간 뒤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일단 상견례장부터 잡자. 어머니 이렇게 쉽게 허락하실 거예요? 있을 때 얼른 보내버리자. 이렇게 꿈을 댔다간 평생 혼자 살 것 같아서 그래. 알고 보니 시동생과 여자친구는 주식 동호회에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시동생을 데려갈 여자가 또 있을까 싶다가도 여자에게도 약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안이 별로거나 직업이 별로거나 둘 중 하나는 아쉬운 점이 있겠거니 생각하며
일단 상견례장에서 부모도 좀 보고 살아온 배경을 보자 싶었죠. 그런데 상견례 당일 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 직업은 의사고요. 아빠가 병원장이세요. 그리고 아빠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상견례장에서 다시 보는데도 어찌나 청순 가련하게 예쁘던지. 솔직히 말해 저 예쁜 사람 좋아하거든요. 제가 인물이 별로여서 그래도 시동생 신부감이니까 더 눈을 부릅뜨고 흠을 찾아보자 싶었죠. 그러나 예비 동서는 능력 있지, 외모 좋지, 사교성까지 뛰어난 말 그대로 완벽한 여자였습니다. 형님, 이제 형님이라고 불러도 되죠? 시간 되실 때 오셔서 비타민 주사도 좀 맞으시고, 혹시 필요하신 시술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딱 보기엔 필요한 시술은 없어 보이지만 요즘 성형은 자기 만족이잖아요. 예비 동서는 성형외과 의사였는데 제가 원하는 시술을 물어보는 등 외모 콤플렉스가 있는 제 가려운 곳을 기분 나쁘지 않게 잘도 긁어주었죠. 혹시 동서도 성형한 거야? 예비 동서는 아버지가 성형외과 의사니 동서에겐 아버지와 은우님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어 물었어요. 네, 살짝씩 손은 봤어요. 그러면서 옛날 사진을 보여주는데 솔직히 말해 어릴 때부터 예뻤더라고요. 그럼에도 자기도 조금씩 손을 봤다며 저에게 비밀을 공유하는데 자꾸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날 이후 전 거울을 보면서 어딜 좀 고치면 좋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시동생 결혼 후에 동서에게 상담을 좀 받아봐야겠다 싶더라고요. 상견례장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이렇게 예쁘고 능력 있는 따님을 부족한 우리 아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능력이 대단하던데요? 주식 투자의 대가라고 불린다면서요. 저희 딸이 외모는 예쁘장한데 연애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안 그래도 늘 걱정이었는데 아드님 덕분에 걱정을 덜었습니다. 우리 김서방이야 뭐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니 바람을 피울 사람 같지도 않고 그냥 믿고 맡기려고요. 어머 사부인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세요. 얘야말로 정말 여자 하나 모르고 산 쑥맥 그 자체입니다. 아유 아주 똑같은 애들끼리 잘 만났네요. 부모님들의 대화에 시동생과 여자친구가 동시에 수줍어하는데 그 모습이 닮아 보이더라고요. 외모는 달라 보여도 비슷한 사람끼리 만난 건가 보다 싶어 신기했습니다. 시동생 돈 많겠다. 예비 동서네도 의사 집안이겠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준비됐습니다. 여차여차한 형식은 다 생략하기로 했음에도 동서는 시부모님은 물론 저와 남편의 것까지 예단비를 넉넉하게 해서 보내왔어요. 저희 부부 것까지 너무 많이 보냈기에 연락을 했죠. 동서 예단비를 뭘 이렇게 많이 보내. 우리 것도 1,000만 원이라며 너무 많다. 형님 한 번 받으시는 건데 받으시고 예쁜 옷 입고 와주세요. 드릴 수 있어서 드리는 건데 부담 가지실 거 없어요. 그렇게 동서의 진두지휘 아래 결혼식은 최고급 호텔에서 진행됐습니다. 저희 쪽 하객은 히키코모리였던 시동생보단 주로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의 손님이었어요. 반면 동서네 쪽 손님들은 동서와 함께 의대를 졸업했거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많더라고요. 거기다 동서네 아버님 친구들도 대부분 의사라며 인사를 받는데 시동생 덕에 의사 인맥이 이렇게 늘어나나 싶어 신기했죠. 식이 시작되고 신부가 등장하자 저희 쪽 하객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세상에 신부가 의사라던데 저렇게 이쁘기까지 하다고? 맨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주식 투자만 하더니 아주 땡잡았네. 그래도 주식 투자로 돈을 몇백억을 벌었대. 하긴 그러니깐 저런 여자가 시집을 오겠지. 하객들 사이에선 질투에 가까운 말들도 종종 나왔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시동생은 입에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밝게 웃는 모습은 또 처음이라 보고 있는데 가슴이 다 찡하더라고요. 이제 시동생이 좀 행복해 보여서요. 시동생 부부의 결혼식은 모든 게 다 최고급이어서 식사도 어찌나 맛이 있던지 하객들도 모두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신혼여행도 꽤 길게 해외로 간다기에 내심 부럽더라고요. 동서는 그런 제 마음을 또 어떻게 읽은 건지 신혼여행 가기 직전에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희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면 다 같이 가족여행 가요. 나야 좋지만 다녀오고 나면 일도 밀려 있을 텐데. 그래도 처음으로 가족이 된 건데 같이 좋은 추억을 만들어야죠. 이렇게 저희 둘만 좋은 데 가려니까 자꾸만 식구들이 눈에 밟혀서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얼굴도 예쁜데 마음도 예쁠까 싶었어요. 알겠으니까 일단은 신혼여행부터 마음껏 즐기고 와. 아, 좋은 소식 기대할게. 어이, 형님, 부끄러워요. 농담이야, 농담. 편하게 잘 쉬다 와. 아, 그리고 형님. 응? 시동생 부부가 공항으로 떠난 뒤, 전 시어머니와 함께 축의금도 계산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결혼식장 대관 비용부터 식사 비용은 모두 시동생 부부가 이미 지불한 뒤였어요. 덕분에 저흰 편하게 결혼식 보고 맛있는 밥도 먹고 돌아왔죠. 동서는 신혼여행에 가서도 가족 단톡방을 만들더니 신혼여행지의 아름답고 재밌는 모습들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여보, 동서는 진짜 대단하지 않아? 뭐가? 나 같으면 이제 막 안면 튼 시댁을 이렇게 좋아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 사실 우리 가족 단톡방도 없었는데 동서 덕분에 생긴 거잖아. 그러게, 난 내 동생 처리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우리 부모님한테도 잘하는 것 같고 가족들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당신한테도 엄청 잘하던데? 정말 그래. 워낙 잘난 집안에서 부족한 거 없이 자라서 그럴 수도 있어. 오히려 그런 집에서 자란 사람들이 구김살이 없다잖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당신은 서방님 안 부러워? 어? 저렇게 예쁘고 능력까지 있는 여자 만난 서방님이 안 부러우냐고. 아이, 참나. 우리가 뭐 한두 해 산 것도 아니고 당신이랑 벌써 만났으니까 우리 애들도 이렇게 태어난 건데 내가 그런 걸 왜 부러워해. 근데 이제 서방님네 아기까지 낳으면 낳으면 잘 된 거지 왜? 어? 당신은 뭐 부러운 거 있어? 솔직히 좀 부러웠어요. 특히 그 얼굴, 연예인도 아닌데 너무 예쁜데다 사교성까지 좋은 여자라니. 그래도 동서 덕분에 성형수술도 할 예정이니 너무 부러워하지 말자 싶었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몇 주 지나지 않아 동서가 가족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동생은 그간 일이 너무 밀려서 어렵다고 했고 남편도 회사가 바빠서 당장 연차 쓰기가 어렵다더라고요. 결국 여행은 저와 동서 시어머니까지 여자 셋의 여행으로 결정됐습니다. 저희 셋은 KTX를 타고 여자들만의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제 옆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뒤 한 남자가 제 옆에 앉더니 동서를 보고 저에게 바짝 다가와 말했어요. 저기 잠시만 따라와 주시겠어요? 남자가 제 귀에 속삭인 말 한마디에 전 시어머니와 함께 기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이 일이 있기 몇 주 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시동생 부부는 면세점에서 사왔다며 선물도 온통 명품백에 향수에 비싼 것들로 사왔더라고요. 형님께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향수랑 백 사왔어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다마다 이렇게 비싼 건 내 돈 주곤 절대 못 사. 앞으로는 제가 종종 사드릴게요.
아니야.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저 진심이에요. 제가 외동이잖아요. 그래서 늘 언니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워. 저와 동서는 급속도로 친해졌고 여행 가자는 동서의 말에 전 바로 좋다고 했습니다. 마침 동서네가 예단비도 잔뜩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럼 기차표는 내가 끊을게. 동서가 준 예단비 아직도 많이 남았어. 형님, 기차표 제가 벌써 끊었어요. 뭐? 또 동서가 샀다고? 형님, 저희 이제 가족이잖아요. 누가 사면 어때요? 그래도 매번 받기만 해서 어떡해. 기차표는 내가 사고 싶었는데. 동서가 벌써 숙소며 마사지며 다 예약해놨다며. 그런 건 당연히 막내가 해야죠. 이번이 첫 우리 집안 여자들의 가족여행인데. 동서는 스스로를 막내라고 칭했지만 사실상 리더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가족여행 계획도 척척 세우고 미리 결제도 다 해둔 거 있죠. 그러면 여행 다녀와서 내가 동서네 병원으로 갈게. 내가 이 예단비의 일부라도 꼭 동서 병원에서 사용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형님은 무조건 공짜예요. 그건 진짜 안 되지. 동서 직장이고 사돈어른 병원인데. 그러니까 공짜라는 거예요. 저희 병원 잘하기로 유명해요. 제가 여행 다녀온 뒤에 꼭 모시고 갈게요. 내가 정말 동서한테 무슨 말을 못하겠어. 무조건 다 해준다고 하니까. 저 진심이에요. 어떤 시술 받고 싶으신지 잘 생각해 두세요. 제가 상담도 직접 해드리고 시술도 직접 해드릴게요. 싹싹한 동서로 인해 가족여행은 신속히 준비됐습니다. 물론 남편과 시동생은 일이 많아서 함께 가지 못했어요. 덕분에 우린 여자 셋의 가족여행을 떠날 수 있었죠.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끙끙거리며 집을 나섰는데 동서가 차를 가지고 와 있더라고요. 형님, 제가 짐 실어드릴게요. 동서는 이미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왔더라고요. 차가 얼마나 크고 좋던지 동서 덕에 편하게 KTX역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열차에 타보니 동서가 예매한 자리가 두 자리씩 마주보게끔 된 자리더라고요. 덕분에 마주보고 앉아 작은 목소리로 수다를 떨며 갈 수 있었어요. 참 센스도 좋은 여자다 싶었죠. 동서는 시어머니 옆에 딱 앉아서 입안의 혀처럼 비위를 잘 맞췄습니다. 덕분에 전 옆자리도 비어있겠다 편하게 갈 수 있었죠. 그나저나 내 옆자리는 예매를 안 한 건가? 제가 아까 자리 확인하려고 보니까 누가 예매했던데요? 그래? 그럼 다른 역에서 타나 보다. 이후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 옆자리에 한 남자가 앉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가 자꾸만 동서를 흘끗거리는 거예요. 뭐 동서가 워낙 예쁘니까 첫눈에 반한 건가 싶었죠. 행여 이상한 수작이라도 걸면 혼쭐을 내주려고 했는데 그 남자의 입이 향한 곳은 제 귀였습니다. 저기 잠시만 따라와 주시겠어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전 너무 놀랐습니다. 예? 제가 놀라자 동서와 시어머니도 저와 그 남자를 봤습니다. 남잔 수줍게 미소를 짓더니 그러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아까 오는 길에 저쪽에서 뭘 봤는데 사모님 것 같아서요. 그래요? 어디예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신분증이나 카드를 떨어뜨린 건가 싶어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며 남자를 따라갔어요. 그래봤자 열차 아닌데 뭐 별일이 있을 리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따라가긴 한 건데 남자가 다음 칸으로 가는 문을 열더니 저에게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이더라고요. 이쪽으로 오시죠. 그 순간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기 그 물건이 어디 있는 건지 말씀을 해주셔야. 이쪽으로 와보시면 압니다. 뭔가 이상했지만 일단 따라갔습니다. 제가 문을 닫자 남자는 다음 칸으로 가는 문을 열지 않고 절 돌아봤어요. 죄송합니다. 사모님이 떨어뜨리신 물건은 없어요. 네? 근데 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혹시 일행분이 볼 수 있으니 최대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대답해 주세요. 뭐라고요? 마치 협박을 당하는 인질처럼 저더러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굴라는 거였습니다. 앞에 앉은 젊은 여자분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걸 왜 묻는데요? 협조해 주십시오. 협조라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남자의 단호한 눈빛으로 인해 전 살짝 겁을 먹고 말았습니다. 제 동서인데요. 그럼 동서 옆에 앉아있는 분은요? 저희 시어머니세요.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자리로 돌아가서 제가 말한 물건이 본인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자연스럽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음 역에서 내리세요. 아니,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저희 부산 가는 거예요. 아직 더 가야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동서는요?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저에게 주었습니다. 명함을 본 저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죠. 제 신분을 확인하셨으니 일단 제 말에 따라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 그가 준 명함을 손에 쥔 채 멍하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일단 자리로 돌아갔어요. 형님, 도대체 뭐예요? 아, 신분증인데 내 건 아니더라고. 내 얼굴인 줄 착각했대. 그렇구나. 깜짝 놀라셨겠어요. 그러게. 평소처럼 굴려곤 하는데 얼굴에 자꾸 경련이 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또 어떻게 모시고 나가야 할지 막막하던 그때였습니다. 화장실이 어디냐? 나 좀 급한데. 동서가 냉큼 일어나더니 시어머니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동서, 아침부터 우리 픽업어랴 준비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잠깐이라도 좀 쉬어. 어머닌 내가 모시고 갔다 올게. 저 괜찮은데. 그래, 넌 좀 쉬고 있어. 큰애랑 다녀오마. 전 시어머니의 팔을 붙든 채 화장실에 있는 열차 끝쪽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손이 덜덜 떨리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네? 아까 그 남자 혹시 형사니? 전 너무 놀라서 행여나 뒤에 동서가 있을까 돌아봤어요. 다행히 동서는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어머니, 어떻게 하셨어요? 느낌이 이상해서. 근데 형사가 왜? 어머니, 일단 우리 내려요. 뭐? 지금? 여기서 뛰어내리자고? 그때 마침 곧 다음 역이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하자마자 전 시어머니와 함께 기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내려서도 동서가 보이지 않는 쪽으로 죽어라 뛰었어요. 시어머니는 왜 뛰는지 영문도 모르시면서 일단 절 따라 뛰시더라고요. 조금 뒤 다시 열차가 출발하던 그때였습니다. 형님, 어머니, 여기서 내리시면 어떡해요? 동서가 열차 문 앞에서 저랑 시어머니를 향해 손을 흔드는 거예요. 전 너무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렸고 동서는 저희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열차 안에 화장실 있는데 모르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아까 본 남자 형사와 또 다른 형사 2명이 동서에게 달려들었어요. 아니,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을 살인미수 혐의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 체포합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서로를 마주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 저 형사 양반이 지금 뭐라는 거냐?
살인 미수래요. 제가 열차 안에서 들은 동서의 얘긴 하나였어요. 지금 동서분의 직업이 뭐라던가요? 의사요. 그 여자 의사 아닙니다. 네? 동서분은 사기 전과가 여러 건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체포한 뒤에 자세한 사항은 서해 와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위험한 사람이니까 일단 시어머니와 함께 열차 밖으로 대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면 인질극이라도 벌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미리 대피해 계시면 그 사이에 저희가 체포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바로 체포할 거니까 시어머니께서 놀라시지 않게 좀 잘 챙겨주세요. 그런데 살인미수라니, 그건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어머니, 저도 자세히는 아직... 그때였습니다. 마침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 당신 지금 어디야?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데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그게 지금 어디냐면... 글쎄 현수가 병원이래. 형사한테서 연락이 왔어. 서방님이? 전 너무 놀라서 시어머니를 봤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절 보고 계셨습니다. 이거 안 나? 내가 뭐 옛날에 참이숙인 줄 알아? 어머니, 형님,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사람을 잘못 보고 이러는 거예요. 네? 얼른 좀 와보라고. 전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의 이름은 분명 차예은이었는데 본인 입으로 자기 이름이 차미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겁에 질린 채 제 팔을 꽉 붙드셨고 전 그 손을 꼭 붙든 채 형사들을 따라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보니 동선 완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왜들 이러는 거야? 내가 살인미수라니. 증거가 있는 거냐고? 형사는 옆에 있는 시어머니를 생각해 말을 아끼고 있었지만 곧 다른 형사분이 와서 수사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연락 왔는데 김현수 씨 의식 되찾으셨대요. 그러나 형사 입에서 나온 서방님의 이름에 시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형사 양반,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들이 의식이 없었어요? 어머니, 일단 조사 중이라 다 설명은 못하겠지만 일단 둘째 며느님은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둘째 아드님을 살해하려 한 가장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아, 진짜 전과 있는 사람은 뭐 착하게 살면 안 돼요? 결혼해서 맘 잡고 살고 있었는데 살인미수라니. 내가 우리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결국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셨고 전 시어머니를 태운 구급차와 함께 서방님이 입원 중이라는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정신을 차리신 시어머니는 눈물을 쏟으며 후회하셨어요. 얼굴이 반반한 게, 의사식이나 되는 게 너무 살갑게 구는 게 내 이상하다 했어. 어머니,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어머니가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아유, 내가 우리 현수 결혼시키는데 눈만 멀어 있지 않았어도. 아유. 어머니, 저도 속았는데요. 뭐 제가 죄송해요. 아이고, 내 아들 이제 어떡하냐. 아이. 다행히 시동생은 일반 병실로 옮긴 상태였어요. 어머니 깨어난 아들을 보고 그나마 안도하셨고 그간의 이야기를 시동생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어지럽더니 잠이 든 것 같아. 깨어보니 집엔 아무도 없고 그래서 겨우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 다음부턴 기억이 안 나.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고 형은 울고 있고 형사들도 와 있는 거야. 시동생은 불현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의사가 아닌 거
눈치채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요? 결혼하고서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의사라고는 하는데 칼을 잘 못 쓰더라고. 칼? 과도도 무섭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과일도 다 깎아주고 그랬거든. 칼을 무서워하는데 어떻게 의사 일을 하나 싶었는데 아니었던 거지. 이상했는데 왜 묻지도 않고 우리한테도 말을 안 한 거예요. 솔직히 의사가 아니면 어떤가 싶었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서방님을 속인 거잖아요. 그냥 아내만 아닌가 보다 했어요. 아버님은 진짜인 줄 알았죠. 근데 그러니까 그 아버님도 가짜라는 거죠. 시동생은 아직도 뭐가 뭔지 완벽히 파악이 안 되는 눈치더라고요. 동서를 너무 사랑했던 탓에 더 그런 것 같았습니다. 동서 병원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지방에 있는 큰 성형외과라고만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강남이나 압구정이 아니고요? 네, 아버님께서 지방도시가 고향이라 거기서 병원을 시작하셨는데 너무 잘 된다고 들었어요. 가본 적도 없고요. 네, 솔직히 관심이 없었어서. 아우, 듣고 있자니 정말 속이 터질 지경이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더 빨리 병원에 좀 가볼 걸 그랬어요. 당신이 성형외과는 왜? 동서가 나 성형하고 싶으면 시켜준다고 했거든. 뭐? 처음부터 모든 게 너무 순탄하게 흘러간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결혼이었을 줄이야. 시어머니는 옆에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더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했어. 엄마, 내가 미안하지. 내가 미안해. 울지 마세요. 시동생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저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형수님,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경찰서예요. 시동생은 얼굴이 또다시 무거워지더라고요. 조사 결과 시동생은 독극물을 마신 걸로 확인됐습니다. 치사량을 먹었고 아주 위중한 상태였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였죠. 문제는 시동생이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아내가 오해받는 거 아닐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리가 없는데 그 곱게 자란 사람이 어떻게 경찰서에 형, 일단 그 사람을 내가 좀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네 와이프 사기 전과가 수두룩한데다 널 살인하려고 한 살인 미수범이야. 근데 지금 피해자가 피의자를 만나겠단 거야? 그래, 그건 형 말이 맞아. 현수 네가 지금 안 믿는 눈치인데 걔 체포될 때 보니까 지금껏 우리가 본 걔가 아니더라. 경찰들은 동서가 독극물을 산 증거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도통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사 노릇을 했던 가짜 아버지를 찾게 되면서 사기죄를 성립됐지만 살인미수는 증거가 불충분했어요. 이대로라면 재판에 넘어가도 큰 벌을 받긴 어렵겠다 싶던 차였습니다. 서방님이 몸을 회복해 퇴원했고 저흰 서방님에게 이혼 절차를 밟자고 설득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담당 형사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아무래도 공범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범이 약물을 구입하는 CCTV가 발견됐고 공범이 동서분에게 약물을 전달한 CCTV도 확보됐습니다. 그 공범이 누군데요? 아무래도 상간남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겨우 서방님에게 이혼부터 하자고 말을 꺼낸 참이었는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소식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얼마 후 형사가 시동생을 찾아왔어요.
미리 연락을 받은 터라 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요. 일단 아내분은 남편분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맞고요. 원래 직업은 흔히 말하는 꽃뱀입니다. 그냥 잘못 걸리신 거죠. 전부터 이런 사기를 꽤 쳤고 이혼 경력도 좀 있던데 혹시 아예 모르셨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아유, 요즘 세상이 이렇게 순진하셔야. 이런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주식 동호회에서 만났다던데 맞습니까? 어, 네. 어떻게 접근했나요? 온라인 동호회였던 것 같은데. 주식 배우고 싶다고 글을 올렸는데 너무 예뻐서 제가 먼저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요.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주식으로 돈을 불렸는지 궁금해하길래 사실대로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자산 상황을 다 말씀해 주신 거고요. 네. 그럼 뭐 접근할 대상을 고르기도 쉬웠겠네요. 그리고 아내분, 아니, 그 피의자 공범인 남자도 처음 보시나요? 형사는 시동생에게 공범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전혀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상간남입니다. 예? 사실 저희 부부는 시동생에게 차마 동서에게 상간남이 있었고 그 상간남이 공범이란 얘기는 하지 못했거든요. 혹시 형수님이 말씀 안 해주셨나 봐요? 형사가 절 보며 묻는데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간남이 있었다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시동생은 절 보며 물었습니다. 저도 형사님께 듣고 알았어요. 서방님한테 먹인 독극물을 산 증거가 없었는데 그 상간남이 사서 동서한테 줬다고. 형사 만나기 전 공범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은 전했지만 차마 그 남자가 동서의 상간남이란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서방님이 여전히 동서에게 미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더 그랬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시동생은 예상대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선 그 후로 말이 없었습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남편분 만나서 사과라도 하겠냐고 물었더니 싫다고 하네요. 그냥 이혼 서류 가지고 오시랍니다. 도장 찍어준다고. 정말이지 기가 차더군요. 누가 누구한테 이혼하라 말라 하는 건지. 형사가 돌아간 뒤 전 시동생에게 미리 뽑아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시동생, 이제 그만 서류 작성하는 게 어떨까요? 시동생은 한동안 그 서류를 가만히 보다가 결국 펜을 들어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속이 후련하긴커녕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갑갑하기만 하더라고요. 결국 동서와 상간남은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전 도저히 못 참겠어서 구치소로 면회를 갔죠. 우리 처음 보죠? 제가 면회하러 간 쪽은 동서가 아니라 상간남 쪽이었어요. 처음 뵙네요. 근데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냐뇨. 우리 서방님을 죽이려고 했으면서. 전 억울합니다. 뭐라고요? 전 그냥 걔가 사다 달라는 거 사다 준 것뿐이에요. 난 또 처음 보는 여자가 왔다길래 궁금해서 나와본 건데. 똥 밟았네. 상간남이 뭐라고 짓거리든 전 궁금한 걸 물어봐야 했습니다. 동서, 아니 그 여자랑 언제부터 만나서 사기치고 다닌 거예요? 저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 말을 지금 저보고 믿으라고요? 그럼 아니란 증거 있습니까? 그렇게 되묻는데 진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상간남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전에도 여러 남자의 재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접근했었고 바로 직전 남편에게도 독극물을 먹였다가 무죄로 풀려났었더라고요. 단 그때는 상간남이 범인으로 지목된 모양이었습니다만 그 상간남은 지금도 감옥에 있었고요. 그러니 이 남자는 그 남자일 수가 없었죠.
나도 진짜 억울해요. 저런 년 만나서 완전 똥 밟았다니까. 내가 양아치긴 해도 살인자는 아니라고. 나도 여자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라니까. 나이도 어려 보이는 놈이 이젠 아예 반말까지 하더라고요. 상간남과의 면회를 마친 뒤 전 그 여자에게도 갔습니다.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참 뻔뻔하게도 그 자리에 나오더라고요.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낯짝으로 나왔네. 그러는 형님은 왜 찾아왔는데요? 돌변한 동서의 모습을 보는데 괜히 왔다 싶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 저도 일말에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나왔어요. 일말? 일말이면 안 되지 않나? 사람을 죽이려고 해놓고? 제가 그렇게 되물으니 셀쭉한 얼굴로 팔짱을 끼더라고요. 궁금한 거 있다며 얼른 물어보고 가요. 적반하장의 태도에 열불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을 보니 아휴, 이제야 자기 나이처럼 보이더라고요. 경찰한테 들은 게 맞네. 얼굴이 제대로 사갔어. 그쪽 나보다 언니죠? 제가 약 올리며 묻자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기세더라고요. 아, 이미 알 거 아냐. 알고 보니 이 여자 우리 가족에게 나이도 속였더라고요. 20대 후반이라고 하더니 알고 보니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4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서방님도 알고 있었어? 혼인신고할 때 알았지. 그래도 그 남자 나 안 버리던데? 나이 많은 게 뭐 죄라고 버렸겠어. 그런데 우리 가족한텐 사실대로 말 안 했네. 그게 궁금해서 온 거야? 대수롭지 않은 거라며. 대수롭지 않은 거랑 속이는 건 다르지. 그렇게 그녀를 다그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저에게 눈을 부라리며 묻더라고요. 너 언제부터 눈치챘냐? 짭새, 네가 불렀지? 그 자식이랑 너랑 나가서 석원댔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솔직히 애초부터 형사 손을 잡은 건 아니었지만 그 여자에겐 사실대로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여튼 좋은 건 다 받아먹어 놓고 꼭 이런 것들이 뒤통수를 치지. 너 지금 뒤통수라고 했니? 그럼 뭐야? 너 나한테 받아먹은 것만 해도 얼마니? 진짜 기고만장하게 구는데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이 여자가 동서랍시고 쓴 그 많은 돈은 어디서 났나 싶은 거예요. 너 그동안 쓴 돈은 다 어디서 났니? 어디서 나긴 니네 서방님이 줬지. 뭐? 그럼 예단비도? 당연하지. 기가 막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싶었지만 그날 그 여자에게 면회를 간 건 다른 용건이 있어서였습니다. 조만간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보낼 거야. 잔말 말고 사인해. 어이가 없네. 내가 먼저 해준다고 했잖아. 네가 뭔데 하라 말아야. 이건 서방님이 결정한 거야. 그 바보가 날 버릴 수 있대? 아무리 바보라도 자기를 죽이려고 한 여자랑은 같이 못 살지 않겠니? 생각 좀 해.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그 상간남의 말이 사실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간남, 자긴 네가 사다 달라는 것만 사다 줬는데 사실이야? 제가 궁금해하는 기색을 보이자 그 여자 의자에 등을 기대더니 턱을 쳐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이도 깎겠다. 언니라고 불러봐. 그럼 알려줄게. 기가 차서 그냥 돌아 나오려던 그때였습니다. 넌 아직도 사기꾼 말을 믿니? 다 그 자식이 설계한 거야. 이번엔 내가 운 나쁘게 주범이 된 거고 그 자식 일부러 CCTV 있는 대로 골라다녔더라고.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해서 들어보니 이 여자 매번 남자들과 조를 이루어서 남자를 꼬시는 역할을 해왔다더라고요. 수익 배분도 4대 6. 내가 사라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소소한 얘기까지 하나 싶어 보고 있으니 그 여자가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 때 증언 좀 해줘요. 난 진심으로 남편 사랑했으니까 선처 좀 바란다고. 전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한땐 그저 좋은 동서인 줄 알았던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내가 아직도 사기꾼 말을 믿을 것 같아? 그 여잔 넋이 나간 표정을 짓더라고요. 전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접견장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어쩜 저런 모습을 감쪽같이 감춘 채 사람 좋은 척을 해왔던 건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진짜 동서로 여겼던 제 마음을 이용하려는 모습에 정말이지 남은 일말의 정도 다 떨어졌습니다. 전 집으로 가는 대신 시댁으로 갔어요. 서방님이 시댁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시댁에 도착했더니 시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한 번도 방 안에서 나오질 않는다. 식사는요? 방에서 먹었어. 전 안 되겠다 싶어 서방님이 있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방님, 저랑 얘기 좀 해요. 그리곤 방문을 벌컥 열었더니 서방님이 암막 커튼까지 쳐놓고 우두커니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 오늘 그 여자 만나고 왔어요. 동서 얘기를 하자 그제야 고개를 들더라고요. 정말이냐? 아니, 왜 만나고 왔어? 어느새 시어머니도 제 뒤에 와서 얘기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이혼 서류 곧 보낸다고 말했고요. 근데 그 여자한테 듣자 하니까 그동안 그 여자가 쓴 돈이 다 서방님이 준 돈이라는데 이거 사실이에요? 네, 아버님이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고 빌려주면 갚는다고 하셔서요. 시어머니는 목덜미를 붙잡으셨습니다. 뭐? 그럼 우리가 그동안 받아서 신나게 쓴 예단비며 아꼈다고 생각한 예식장 대여비랑 식사비 이런 것도 전부 다? 시동생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결국 시동생은 시어머니에게 등짝을 얻어맞았습니다. 아휴, 내가 이놈 새끼 돈 잘 번다고 그냥 오냐오냐. 방 안에만 처박혀 있어도 오냐오냐. 장가 간다길래 그거면 됐다고 오냐오냐 했더니 물려도 꽃뱀한테 물려?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하냐? 어? 아이고, 이게 나이만 처먹고 등치만 컸지 완전히 갓나네야 갓나네. 너 이제부터 나와서 밥 먹어. 그리고 때 되면 나랑 같이 나가서 산책도 하고 알겠어? 시동생은 호되게 혼낸 시어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이놈의 자식은 네가 마음대로 해라. 운동은 내가 시켜서 살 빼놓을 테니까 이 자식 똑바로 교육시켜서 제대로 된 여자한테 장가 보내자. 시어머니의 굳은 결심에 저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요, 어머니. 이렇게 뒀다간 사람 하나 잡겠다 싶겠더라고요. 그 후 시동생은 저랑 어머니와 함께 매일같이 운동도 하고 밥도 가족들과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리치료도 받기 시작했어요. 치료를 받아보니 실은 시동생도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하긴 사랑했던 여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도 모자라 죽을 뻔했으니 그 속이 오죽했을까 싶었어요. 결국 그 여자와 상간남은 징역이 확정되어 형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동생과는 아직 이혼 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인무효 소송 중이었거든요. 혼인무효 소송의 마지막 기일, 재판장에 나타난 시동생은 전관 완전히 딴판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이어트의 성공에 늘씬해진 것은 기본, 멀끔한 차림으로 재판장에 나왔어요. 서방님을 본 그 여잔 당황하는 눈치더라고요. 혼인무효 소송의 결과는 당연히 승소였습니다. 그렇게 승소하고 나오는 길, 시동생이 오랜만에 웃더라고요.
아니, 서방님, 이혼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멋있게 차려입고 왔어요. 그런 시동생이 보기 좋아서 농담을 건넸는데 시동생이 결연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새로 시작하는 날이니까 멋지게 입고 시작해야죠. 그리고 형수님,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순간 저와 남편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봤어요. 설마 또 이상한 여자를 만난 건 아닐까 걱정이 된 탓이었죠. 이게 다 형수님 덕이에요. 저 살 빼는 것도 엄청 도와주셨잖아요. 같이 헬스 PT까지 받으시면서. 저도 운동할 겸 같이 한 거죠. 서방님이 비용도 다 대주셨으면서. 그 외 전에 저한테 소개해 주셨던 형수님 후배분이요. 아휴, 제가 소개해 준 사람이 어디 한둘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대학 후배가 하나 떠오르면서 서방님이 만난다는 사람이 그 친구인가 싶더라고요. 설마 지영이요? 시동생은 수줍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SNS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분이 제 번호를 계속 갖고 계셨나 봐요. 절 먼저 팔로우하셔서 저도 마팔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전 너무 기뻐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 동생 정말 착한 데다 성실해서 자기 일도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서방님, 꽃뱀한테 제대로 데이더니 이제야 제대로 만나셨네요. 사실 소개팅 할 땐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SNS로 팔로우 해놓고 보는데 이렇게 예뻤나 싶고 그러나 시동생의 말에 전 좀 갸우뚱했습니다. 그 후배가 그렇게 예쁜 얼굴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예쁜 꽃뱀이랑도 살았던 사람이 그 후배가 예쁘다고 하니 좀 의외더라고요. 그게 그냥 얼굴이 예쁘다기보다 마음이 예쁘더라고요. 시간 날 때마다 봉사도 다니고 그래서 저도 한번 같이 봉사 가고 싶다고 했더니 흔쾌히 같이 가자고 하셔서 아, 그럼 그때부터 만난 거예요? 예, 지영 씨가 형수님한테 말씀드리기 쑥스럽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너무 좋아서 시동생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조만간 저랑 어머니 지영이 그리고 시동생 이렇게 넷이 만나요. 이제 저야 너무 좋죠. 어쩐지 살을 나보다 더 열심히 빼더라. 시동생이 수줍게 웃는데 그제야 마음이 좀 놓이더라고요. 1년 뒤 시동생은 제 후배와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너무 좋아하셨고요. 저희는 이미 한번 거하게 불렀던 하객 대신 가족끼리 단란한 가운데 식을 올렸어요. 물론 신부도 좋다고 했고요. 큰 위기도 있었지만 극복하고 보니 또 이렇게 행복이 찾아오네요. 덕분에 전 제가 참 좋아했던 후배와의 관계도 회복했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 모두 세 식구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